안녕하세요. KPC 2편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환율, 금리 이렇게 분석하고 계신데 이 분석하는 얘기 하기 전에 네네. 김동완 소장님의 진행 스타일과 제 진행 스타일 예. 어떻습니까? 저 불안합니까? 불안한 게 아니라 네. 되게 이 네. 속도가 빠르세요. 속도 빠르세요? 텐션이 아, 생각하시면 저 원래 속도 느린데요. 부장님 빨리 가셔야 된다고요. 원래 저희 2시간 녹화하기로 했는데 30분 만에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속도를 빨리 달리고 예. 있는 겁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네네. 굉장히 텐션이 빨라서 놀라고 있습니다, 진짜. 네,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뭐 사생활도 사실 물어보는 거 좋아하는데 예. 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가셔야 된다니까. 네, 출연료 깎으세요. 이대로는 있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자, 네. 농담입니다. 네네. 자, 환율과 금리 분석하시잖아요. 네네. 네, 저랑 이제 조금 차이가 뭐냐면 같이 경제를 보고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 경제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고 저는 실물 경제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가끔 우리 소속사라고 해야 되나? 이 출판사 우리 팀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둘이 같이 책 내면 어떠냐고. 금융 실물 해가지고 같이 딱 해가지고. 금융 잘 하시던데요. 돈만 흉내만 내는 겁니다. 예. 어쨌든 환율과 금리 분석하시는데 저도 한번 배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예. 어떤 요소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네네. 환율과 금리를 전망할 수 있는지 네. 판단할 수 있는지 네. 좀 팁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사실 좀 감이 없긴 한데 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나 환율이라는 거나 둘 다 이제 돈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금리는 결국엔 대내적인 돈의 값이다. 그러니까 대내적이라는 말이 사실 웃기긴 한데 네. 국내에서 쓰이는 돈의 값이다. 이제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예. 환율이라는 거는 대외적인 돈의 값이라고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돈의 값이라는 그러니까 가격 프라이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요소를 볼 때 당연히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음.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수요가 높고 공급이 많다. 그럼 가격이 네. 뭐 이제 올라간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를 볼 때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기업의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중앙은행의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네. 보는데요. 중앙은행의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네. 자금의 공급을 관장을 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공급을 크게 늘릴 수도 있고 공급하는 것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금리에 있어서 공급 사이드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중앙은행이고요.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은행보다는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건 시중은행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편인데요. 그렇죠. 네. 워낙 이제 실물경제가 이제 침체돼 있다 보면은 특히 코로나 사태 같은 걸 맞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출에 대한 부실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멈춰 있는 네. 굉장히 이제 좀 위축돼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게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도 작년도 이제 잭슨홀에서 하는 얘기가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최근에 보면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급 사이드에 정말 많은 요인이 있는데 그냥 최근만 본다면 중앙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 중앙은행의 스탠스들 거기서 나오는 일거수일투족들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수요 사이드를 보면 수요는 결국엔 기업의 투자라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 자체가 결국엔 돈의 값인데 그럼 돈의 수요가 존재해야지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금의 수요라는 건 결국엔 대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출을 받으려는 쪽이 생겨나야 되는데 네. 그게 개인들의 모기지론이 아니라 저는 기업 대출이 굉장히 큰 폭을 그러니까 설비 투자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옛날에는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얻게 되고 네.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게 되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빌리다 보니까 돈의 값인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워낙에 설비 투자를 늘려가지고 고용이 많이 창출이 되니까 네. 사람들의 소득도 늘어나서 이게 실물 경제를 굉장히 강하게 주동을 해주는 그래서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성장도 오르는 네. 고성장 고금리 시대의 키가 되는 게 네. 저는 이제 기업들의 설비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사이드에서 수요와 공급을 말씀드릴 때 공급 사이드는 이제 중앙은행을 바라보자. 그 다음에 수요 사이드에서는 기업 투자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해보자. 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은 지금 기업 투자가 굉장히 부진하죠. 네. 그러니까 기업 투자가 부진하니까 뿌리는 족족 다 이제 실물 경제가 아니라 금융 경제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렇죠.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제 그런 이제 악영향들이 이제 나타나긴 하는데 부작용이라는 게 많이 바뀌었네요. 부작용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결국에는 기업 투자라는 게 나중에 고금리 시대로 전환이 될 때 네. 성장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환율 쪽도 마찬가지. 환율 가기 전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네. 보통 이제 금리를 인하하든 인상하든 하는 이 통화 정책이 단행될 때 네네네. 금리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투자가 변동하는 네네. 그러니까 투자를 금리의 후행 변수로서 보는 경우가 네 많죠. 더 많은데 네네. 저도 그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네. 그리고 오건영 부부장님은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투자가 어떻게 진척될지를 본다. 어떻게 네네. 보면은 이 투자가 금리의 선행 변수격으로 네네. 설명을 물론 선후행이라는 네네. 관계가 의미가 없어지기는 해요. 네네. 계속 그렇습니다. 네네. 가면 갈수록 그렇지만 네네. 어쨌든 이런 전통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금리를 보통은 투자의 선행 변수로 네네네.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네. 물론 그 의미가 사라지고는 있지만 왜 그렇게 보는지 그 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선후행 관계가 사실 이제 희석돼 있다는 말씀에 그렇죠. 대해서 좀 네.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 처음에 초기에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내려가줘야지 투자가 자극이 됩니다. 네. 이건 엄연한 팩트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금리가 투자에 선행을 한다는 네. 건 공감하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선후행 관계를 따지는 것보다는 투자가 이제 일어났었을 때는 네. 이 설비 투자라는 거는 고용을 창출하게 되고 네. 고용은 임금의 상승을 만들어내게 네, 됩니다. 네. 임금의 상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거는 한 번 올라가면 쉽게 떨어지질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있는 자산이니까 진성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진성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하방이 막힌 상태에서 위로 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되죠.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서 투자가 일어나고 네. 투자가 일어나서 다시 금리가 네. 오르고 금리가 올라서 마찬가지 투자를 더욱더 자극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가 선행이다 후행이다 이런 건 네. 아니고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책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투자가 자극받고 네네 투자가는 다시 말하면 이 돈의 수요를 촉진시키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시중 금리를 네 상승시키는 그렇죠. 예. 이런 컨셉을 생각하시면 어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통화 정책의 의사 결정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예. 이렇게 예. 가져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책 금리하고 시장 금리의 관계라는 거는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초기에 나서 가지고 투자를 만약에 끌어올려 줄 수 있다면 정책 네.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러면은 정책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이제 투자가 일어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죠.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면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빌려서 장기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그럼 그 은행의 마진이 높아져요. 높아지죠. 그럼 은행의 마진이 높아지면 은행이 펌프질을 해주겠고요. 네, 대출 네, 펌프질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공급 사이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말씀해주신 그 케이스대로 된다면 네. 시중은행의 역할이 시중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이 나오게 될 거고요. 네. 낙관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이제 일종의 네, 경제 선순환 그렇습니다. 구조가 네, 선순환 구조. 형성되는 네. 뭐 지들끼리 떠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걸 계속 물어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되게 하시는지. 중요한 말씀이죠. 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환율로 넘어가시죠. 네네. 예. 왜 환율 얘기 안 하고 지가 궁금한 거 자꾸 질문해요?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냐고. 네네. 제가 빠르게 진행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네. 바쁘다고. 오래갑니다. 네, 환율 이야기해 한일 주시죠. 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아까 전에는 대내적인 돈의 값이라는 말씀으로 금리를 정리해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환율은 대외적인 돈의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돈의 공급, 그러니까 자국 통화의 공급이 일어나고 다른 나라가 통화를 공급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환율이 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환율에 있어서의 수요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장하고 금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금리가 높으면은 높은 금리의 통화를 갖다 높은 금리를 수취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투자하고 싶어지고 네. 그 나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그 통화를 팔고 그 나라의 돈을 사서 그 나라에 투자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 내 나라 통화를 팔고 다른 나라 통화를 사는 과정에서 네. 다른 나라의 통화가 절상이 되는 요인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그 나라 통화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네.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금리뿐만 아니라 성장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성장이 강하게 나오면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 대한 투자 동인이 커지게 됩니다. 네. 그 나라 성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을 많이 받으면 좋은 네. 거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 투자를 늘리려고 하게 되고요. 네. 그 과정에서 그 나라 통화가 절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환율도 수요와 공급 사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 공급 사이드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수요 사이드에서는 금리하고 성장이라는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네. 질문인데 네. 부장님은 학창 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뭡니까? 그래도 가장 좋아했거나 잘했던 과목. 그러니까 잘했던 과목은 없었고요. 네. 좋아했던 과목은 이게 늘상 그 겸손이 배어 있어요. 겸손이라는 걸 좀 감안하고 이분을 이제 보시는 게. 예. 그러니까 잘했던 게 없다는 얘기는 다 이제 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네. 정확하겠습니다. 저 이제 좋아했던 과목은 역사를 좋아했던 아, 과목은 역사를 좋아하셨고. 역사를 좋아했고 대학에서는 대학에서. 대학 다닐 때는요. 네. 대학이나 대학. 조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철학을 좀 좋아했었어요. 철학을 좋아. 철학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지금 다 까먹었지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했었던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유행을 해가지고 그런 책들 좀 골라 있는 그런 거 좋아했었습니다. 그냥 겉멋만 좀 들어있었어요. 예상했던 답변이 안 나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왠지 화폐 금융론 뭐 이거 네? 은행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배지 속에서 딱 나타나는데 우리 신한 배지 딱 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배지가 뭔지 아십니까? 저 후원해주는 회사 얘기 한번 해주는 코오롱 캠브리지 멤버스에서 제가 홍보대사. 메모가 되셔가지고 이런 말씀 너무 좋아. 극단적인 케이스를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쨌든 환율 얘기까지 했는데요. 네네. 대망의 마무리 멘트를 좀 네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네네. 짧게 질문드린다면 코로나19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아, 특히 백신과 맞물려서. 네. 그러면 코로나19가 어쨌든 정부가 생각한 대로 백신 보급이 잘 돼가지고 2021년 뭐 11월 달쯤에 네. 안정화된다. 네. 이런 좀 낙관적인 전망. 네네. 그리고 좀 부정적인 전망은 뭐 더 확산되고 22년까지 간다. 뭐 이런 건데 이것에 따라서 금융시장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네. 어떤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 네.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경제 전망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네. 경제 전망하는 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그냥 금융시장 면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점에서 네, 한번 네.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이제 2009년도 얘기도 해드렸지만은 네. 저는 시장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는 관점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네. 이제 뭐 가정을 해서 1년간 병원에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네. 1년 동안 입원해 있다가 나오면 기분이 너무 좋겠죠. 공기도 맑고 예, 오랜만에 행복한 나오니까. 거죠. 예.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완전히 정상화됐거든요. 네.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그 만화 속에 나오는 예. 홍길동 닮으시죠? 갑자기. 정말 그게 점점. 근데 갑자기 이제 저 만화 속에 나오는 홍길동 닮으셨어요. 네, 말씀하시죠. 홍길동 얘기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기 이제 홍길동이 이제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놀았더니 네. 갑자기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청구서가 날아온 거죠. 네. 병원비 내라고 1년 동안에. 근데 엄청난 겁니다. 그 병원비가.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되새겨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우리가 사실은 이 백신이 나오고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건 저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누구나 다 바라는 겁니다. 네. 저도 마스크 벗고 싶고요. 그런데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결국엔 성장에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뭐하고 싸워야 되냐면 굉장히 많아진 거대해진 부채하고 다시 한번 싸워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너무나 많이 이제 자산 규모가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바라봤던 게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긴축을 하려고 노력했었던 그 과정들을 이제 쭉 봤는데요. 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시면 워낙 잘 아시겠지만은 2015년, 16년에 기준금리 인상 한 번 하니까 중국이 네.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예. 2018년도 4분기에 보면은 네. 기준금리 몇 차례 인상했다고 막 결국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결국에 스탠스를 바꿔버리게 되잖아요. 네. 저는 정상화까지 가는 과정이요 네. 굉장히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범피로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네.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이제 우리는 좀 전문가시니까 이제 관점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시겠지만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생각을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이제 1년 후면 다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네. 그걸 위해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간 중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계속해서 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부채 부담이 크면 그 부채로 인한 발작을 제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실물 경제에서 제대로 된 저는 이제 아까 공조라는 좀 꿈 같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금리는 좀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네네.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시중금리는 또 반대니까. 네네네. 기준금리를 기점으로 말씀했을 때 2020년 한 해 가장 가파른 속도로 역사상 네네. 기준금리가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인하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의 액션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일은 아닐지라도 네네. 어쨌든 이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인 거잖아요. 통화 정책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통화 정책의 완화적인 스탠스마저도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에요. 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네네. 뭐 중국도 그런 일들이 네. 나왔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되거나 아니면 인하하는 일은 없이 인상 여부를 가지고 논하거나 네. 어쨌든 그 완화적인 통화적인 그 통화 정책 스탠스가 조금 줄어든다는 말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는 자산 가치의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성장이 나오게 되면은 너무나 많이 뿌렸었던 돈을 어떻게든지 좀 빨아들이고 싶은, 줄이고 싶은 생각을 중앙은행이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할 보고요. 거죠. 정책 당국자들도 그때부터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재정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항상 너무나 많이 풀었으니까 과도하게 주입을 했으니까 이걸 좀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실제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도요. 네. 계속해서 그거의 싸움이었습니다. 양쪽은 그만해야지라고 네. 하면 발작해서 쓰러지고 예. 또 그만해야지 하면 발작해서 쓰러지고 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후에도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네. 그럼 유동성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구조가 나타나니까 미국 이제 뭐 요즘은 많은 분들이 S&P 500 지수는 많이 보시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2009년도 3월이 바닥이었는데 네. 그때 670포인트 찍은 다음에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으로 네.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우상향으로 올라올 때 잘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네. 움푹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네. 그게 결국에는 긴축과 네. 완화 그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게 워낙에 부채가 많아져 있고 네. 실물 경제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돈 뿌리는 걸 줄이려고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마찰음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자산 시장에 대해서 뭐 감히 전망을 하자면 물론 먼 미래에 대한 얘기지만은 중간중간에 마찰적인 조정이 수시로 나타나고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도 이제 우상향이라는 거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저는 말씀 중에 저랑 다른 뷰가 있으면 좀 공격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 책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의 대이동의 저자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과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냥 마지막으로 꿈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저술 활동하시고 네네.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호흡하고 계시고 이렇게 네. 하시는데 네네. 앞으로 뭐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뭐 신한금융그룹의 뭐 지주회장이 되고 뭔가의 어떤 꿈이 있을 건 아닙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 이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꿈이 있으세요? 사실은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서 꿈이 뭐지 꿈이 하루살이니까? 꿈이 하루살인데요. 네, 농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 사실 생각해 본 네. 적도 없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흘러왔고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걸 좀 많이 저도 해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어요. 저는 평생 그냥 뭐 현대경제연구원 있을 때만 그냥 평생 거기서 정년까지 하는 경제연구원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변화라는 게 의도하지 않은 변화를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른 것보다도 좋아하는 게 옛날에 어렸을 때 꿈이 이제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학원 저 계속 선생님 같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학원 강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네. 어렸을 때 꿈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원으로 이제 됐는데 저랑 학원 한번 잘 우리 같이 경제학원 해가지고 저기 손해보십니다. 손해보십니다. 아,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되게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죠.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뭐 정린이다 이런 말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금융시장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좀 쉽게 대중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좀 꾸준히 좀 하고 싶고요. 좋네요. 네,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열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팀장님하고도 좀 이렇게 대표님하고도 좀 많이 좀 배우고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끝까지 마무리까지 겸손. 저는 왠지 저의 꿈은 뭡니까 하면 신한금융 지주회장을 넘어서 한국은행 총재가 되는 페드 의장까지 뭐 최초의 비미국인 페드 의장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모르실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시고 네, 이렇게 끝까지 겸손 모드로 마무리를 할까 또 가셔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갈 길을 막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의 대이동 대구로 이동하셔야 된다니까 뭘 해야 된다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